그날 한강 위에 떠있던 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행 가방이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냥 버려진 짐처럼 보였을 겁니다. 강물에 젖은 커다란 가방 하나, 누군가 두고 간 물건. 그런데 그 가방은 열리는 순간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안에는 사람이 들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그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몸을 웅크린 자세로 숨져 있었습니다. 1990년 11월 4일, 반포대교 남단에서 약 150m 떨어진 한강가였습니다. 낚시를 하던 한 남성이 강물 위로 떠내려오는 대형 여행 가방을 발견합니다. 가방은 작지 않았습니다. 가로 약 1m, 세로 약 70cm, 사람 하나가 들어갈 수도 있을 만큼 큰 크기였습니다. 낚시꾼은 그 가방을 건져 올렸고 별다른 생각 없이 열어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중년 남성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시신은 검은색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발은 없었습니다. 부패는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오랫동안 물속에 있었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를 살해한 뒤 오래 지나지 않아 가방에 넣어 한강에 버린 듯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남성의 얼굴에는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비닐봉지를 벗기자 얼굴 곳곳에 외상이 보였습니다. 오른쪽 눈 부위에는 심한 멍이 있었습니다. 뒷머리에는 둔탁한 물체에 맞은 듯 약 2cm가량 찢어진 상처도 있었습니다. 정장은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발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건 한강에서 우연히 숨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이 남성을 공격했고 가방에 넣었고 한강까지 옮긴 겁니다. 처음에는 시원을 알 수 없는 변사체였습니다. 하지만 곧 이름이 확인됩니다. 임길수. 당시 50세의 공인회계사였습니다. 그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23년 동안 공인회계사로 활동했습니다. 세무 전문가로 방송에도 출연했고 국회의원 선거에도 3차례 출마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도 있었고 이름을 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강 위를 떠내려오던 여행 가방 안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그는 이미 며칠 전부터 사라진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부인의 진술에 따르면 임길수는 10월 28일 친구를 만나겠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외출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방송국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동안 출연하던 방송 녹화에 임길수가 아무 이유 없이 나오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약속 하나를 빠뜨린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길수는 일에 있어서는 철저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녹화에 나오지 않는다는 건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가족은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6일 뒤 그는 집이 아니라 한강에서 발견됩니다. 그것도 여행 가방 안에서였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뇌출혈이었습니다. 머리의 상처는 몽둥이나 벽돌 같은 둔탁한 물체에 맞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망 시점은 발견되기 약 5일에서 6일 전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집을 나간 직후 어디선가 공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눈여겨본 건 반항은이었습니다. 임길수의 몸에서는 폭행 흔적 외에 뚜렷한 저항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사건의 방향을 바꿉니다. 낯선 사람에게 갑자기 습격당했다기보다 누군가를 만나러 갔고 그 사람을 크게 경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보였던 겁니다. 경찰은 면식검 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사건은 쉽게 좁혀지지 않습니다. 임길수의 주변에는 너무 많은 갈래가 있었습니다. 먼저 업무 관계였습니다. 임길수는 회계와 세무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대기업을 포함해 많은 업체와 거래했고 그 과정에서 기업의 민감한 정보나 금전 문제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사무실에서 회계 자료와 각종 서류를 압수했습니다. 업무상 원한이 있었는지, 채권과 채무 관계가 얽혀 있었는지, 세무 문제로 갈등을 겪은 사람이 있었는지, 처음에는 일과 돈에서 답이 나올 수도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수사는 곧 다른 쪽으로 번집니다. 사생활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임길수는 화려했습니다. 전문직으로 성공했고 방송에 출연했고 선거에도 나갔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관계는 복잡했습니다. 그는 부인과의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또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자녀를 둔 상태였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여성들과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인과의 관계도 이미 심하게 나빠져 있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탈세 사실을 국세청에 고발할 정도였고 이혼 이야기도 오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문제처럼 보였던 사건이 이제는 돈 문제와 사생활 갈등까지 함께 얽힌 사건처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수사할 이유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어려웠습니다. 한쪽을 따라가면 다른 갈등이 나왔고 다른 사람을 살피면
또 다른 원한이 보였습니다. 범인이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사건의 중심이 계속 그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경찰은 먼저 운전기사 강 모 씨를 조사했습니다. 강 씨는 임길수의 승용차를 10년 가까이 운전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일정과 움직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단서를 줄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도 감정의 앙금은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임길수에게 자금 지원을 부탁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강 씨는 강원도로 신혼여행을 가 있었습니다. 알리바이는 확인됐고 특별한 혐의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사람 쪽으로 향하던 첫 번째 길은 막혔습니다. 이제 경찰에게 필요했던 건 사람이 아니라 장소였습니다. 임길수는 한강에서 발견됐지만 한강에서 살해됐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의 옷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시신이 들어있던 가방에는 땅에 심하게 끌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신발도 없었습니다. 이 흔적들은 한 가지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그는 다른 장소에서 살해된 뒤 차량으로 옮겨졌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 사건이 다시 움직이는 듯한 순간이 옵니다. 사라졌던 임길수의 승차가 발견된 겁니다. 장소는 강남의 한 종합병원 주차장이었습니다. 차량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주차장 경비원은 문제의 차량이 약 일주일 전부터 같은 자리에 계속 세워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차 안바닥에서는 모래와 흙이 나왔습니다.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흔적이었습니다. 시신의 옷에 묻은 흙, 가방에 남은 끌린 자국, 차량 내부의 모래와 흙. 이 세 가지가 이어진다면 범행 장소나 이동 경로가 드러날 수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차량에서 지문 2개와 머리카락 가서도를 채취했습니다. 정밀 감정도 의뢰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범인의 흔적이 차 안에 남아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감정 결과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범인을 특정할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량은 발견됐습니다. 흙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있었습니다. 지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없었습니다. 수사는 다시 주변 인물들로 향합니다. 이듬해 4월, 구 모 씨와 그의 내연남이 조사 대상이 됩니다. 구 씨의 소지품에서 임길수가 생전에 써준 영수증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구 씨는 세금 상담을 계기로 임길수를 알게 됐고 양도소득세, 업무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넨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해결되지 않자 돈을 돌려달라고 독촉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눈에 걸리는 정황도 있었습니다. 임길수의 시신이 발견된 직후 구 씨 내연남의 눈 밑에 상처가 있었다는 점. 그 무렵 그가 임길수의 차와 같은 종류의 차량을 타고 다녔다는 주변 진술. 하나씩 보면 애매했습니다. 하지만 이어 놓으면 그냥 넘기기 어려운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도 사건을 끝낼 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이름도 있었습니다. A공업사 대표 이 모 씨였습니다. 경찰은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씨가 임길수와 내연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사람은 임대관리 업무로 알게 됐고 이후 가까워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사업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특히 임길수가 업무 처리 비용을 요구하자 이 씨가 내연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7천만 원을 요구해 심하게 다툰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이 씨를 주목한 이유는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이해관계와 어긋나거나 사업에 방해가 되는 사람에게 폭력배를 동원해 청구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은 이 씨를 여러 차례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업무에서 사생활로, 차량에서 주변 인물로, 돈 문제에서 원한 관계로 계속 건졌습니다. 무언가 나올 듯한 순간은 있었지만 끝내 한 사람의 이름 앞에 멈추지 못했습니다. 한강에서 발견된 여행 가방, 그 안에 있던 시신, 사라졌다가 발견된 차량, 흙과 모래, 돈 문제, 업무 갈등, 복잡한 인간관계. 이 사건에는 조각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조각들은 끝내 하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임길수를 마지막으로 만났는지, 그가 어디에서 공격을 받았는지, 누가 그를 여행 가방에 넣어 한강까지 옮겼는지, 가장 중요한 질문들은 비어 있었습니다. 2005년 11월 3일,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만료됐습니다. 법적으로 범인을 처벌할 수 있는 시간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남았습니다. 1990년 11월의 한강, 반포대교 남단, 물 위를 떠내려오던 대형 여행 가방,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된 한 남자의 마지막 모습. 임길수는 친구를 만나겠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6일 뒤 그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발견됐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건 범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불러낸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한강 위로 떠내려온 그 여행 가방은 결국
한 사람의 죽음보다 더 큰 공백을 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만난 사람은 왜 끝내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않았을까요?